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비대면 수업을 하게 돼가지고, 그렇죠? 이게 이제 동영상을 들으시면 조심하실 게 그 스케줄을 잘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오늘 토요일 한 강을 쉬어버리면, 하루를 쉬어버리면 다음에 6강을 드려야 되죠. 그죠? 이게 쌓이면 듣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실제 수업 듣는 것처럼 그때그때 스케줄 맞춰가지고 그날 강의를 소화시키셔야 나중에 부담이 안 갑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해보고 가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부터 배웠죠. 그죠? 자, 얘는 납부 방법이 보통징수입니다.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라겠죠? 자, 우리 모든 세금 고지서는 미리 발부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랬죠. 우리가 날짜는 어떻게 이해하시라겠어요? 재산세 날짜는 5일하고 10일이 거의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세권자한테 가서 뭘 신청하고 하는 것들은 10일 안에 하는 거고, 반대로 걔네들이 우리한테 뭘 보내주고 통지하는 건 며칠이다? 5일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고지서는 납기 시작하기 몇 일 전? 5일 전에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받아놓고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너무 빨리 받아도 안 되고 늦게 받아도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지서 보시면 토지는 몇 월 달에 냅니까? 9월에 내죠. 9월 16일부터 30일 말씀드렸죠. 요걸 우리가 납부 기간이라 하고, 요 16일을 납부 개시 시작하는 날 그러고, 얘를 납부 기한 끝나는 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납기 개시라는 것은 9월 16일 시작하는 요거 5일 전에 고지서를 보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내시고, 주택은 2분의 1씩 낸다 그랬죠. 2분의 1씩. 그래서 반절은 7월 달에 내고 반절은 9월에 낸다. 건축물도 7월 달에 냅니다. 선박 항공기도 마찬가지로 몇 월 달? 네, 7월에 낸다 그랬죠. 주택은 고지서가 2번 나가기 때문에, 이름보다 부동산은 하나인데 고지서가 2번 나가니까 뭐 한다 했어요? 일정 금액 이하일 때는 한꺼번에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했죠. 걔가 금액이 얼마라겠어요? 20만원 이하면 세금은 빨리 건다 했죠. 올림픽 정시 빨리빨리 많이니까 7월달 9월달 중에 몇 월달? 그렇죠. 7월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해서 20만원 이하일 때는 7월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여기서 나중에 숫자도 중요하지만 얘가 주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는 아니고 주택이다. 그죠? 그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면 된다겠죠.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납은 물건으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일단 아무 때나 안 되고 금액 조건이 있습니다. 자, 얼마? 1000만 원 초과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신청, 우리가 하는 거죠. 물납을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된다 했죠. 신청 우리가 하니까 우리가 하는 거 며칠? 12일 전. 그죠? 그럼 허가 여부를 걔가 며칠 안에? 5일 안에. 그죠? 서면으로 통지를 해줍니다. 물납은 부동산만 된다겠죠? 근데 남의 동네 건 안 된다겠죠? 남의 동네 걸 받아버리면 관리하기 힘들어져. 그래서 우리 동네 것만 받는다. 그래서 관할구역 안에 부동산만 된다. 선박항공기는 안 된다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지금 안 보셔도 되고요. 세부담 상한이란 말은 숫자는 외우지 마세요. 말뜻만 이해하면 돼요. 세금을 부담하는데 한도를 둔다. 그러니까 이 세부담 상한제는 어디만 있다겠어요?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만 있습니다. 왜냐면 걔네들이 공시가격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한다겠죠. 근데 공시가격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국가 등이 정해놓고 그걸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전년도 나온 세금보다 올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부담스럽잖아요. 경제적 부담이 가중이 되죠, 국민한테.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시에서 그 금액으로 세금을 부과하니까 전년도 2배 이상 나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일정 한도를 정해주고 그 한도 넘어가면 여기까지만 부과하겠다. 그걸 세부담 상한 그럽니다. 해서 우리가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이 세부담 상한 제도가 있는 거죠. 기본 원칙은 100분의 150입니다. 근데 이제 주택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외가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 숫자는 지금 안 해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숫자를 지금 뭐 11월 12월에 연락하지 마시랬죠. 개념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얘가 왜 그런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막 여기 숫자 막 외우고 하면 그거 나중에 지금 외운다고 해서 막 그 기억 오래 가는 건 아니에요. 또 헷갈리지. 그죠? 개념이 확실히 정립이 되면 나중에 더 쉬워지는 겁니다. 자, 분납은 세금을 나눠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250만 원 초과되면 얘도 분납이 가능하다. 허가받을 필요 없죠? 금액만 250 넘어가면 무조건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시험에도 이 부분은 출제가 됐었죠. 여기 개정이 돼가지고 요게, 그죠? 개정된 걸 냈었죠. 요거 냈었습니다.
우리 시험에 뭐 나왔었냐면 납부세액이 500만 원 이하면 250 초과 금액을 2개월 안에 분납할 수 있다. 그걸 냈었죠. 그래서 분납 부분은 요새 최근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비과세는 뭐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되고요. 아직은 뭐. 자, 종합부동산세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보유 관련 조세인데 얘는 국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 관련 조세는 두 개 배운다. 두 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그죠? 이제 그 중에 얘는 국세고 재산세는 지방세고 그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모든 기준이 누굴 따라간다? 그렇죠. 재산세 따라간다겠죠. 왜요? 재산세 내는 사람이 나중에 종부세를 내기 때문에 얘는 모든 기준은 누굴 따라간다? 재산세 따라간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죠. 자, 얘 보시면 흐름은 똑같습니다. 그죠? 대상등이 있고 그거를 보유했을 때 누가 세금을 내고 얼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내느냐. 요 흐름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흐름이. 그죠? 자, 그러면 종부세는 자 이렇게죠. 재산세 대상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니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어디 중에 있다? 재산세 대상 중에 있겠죠. 근데 얘가 종합부동산세니까 이 중에서 부동산만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부동산이 3개죠. 주택, 토지, 건축물 3개인데 그 중에 건축물은 종부세 안 낸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하고 토지만 내는데 주택은 별장과 별장 이외의 주택으로 난다 했죠. 왜 그런다 했어요? 별장도 주택하고 모든 방식이 똑같은 방식으로 과세가 되는데 세율만 얘는 뭐다? 4%를 적용한다. 그래서 얘는 재산세가 4%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종부세 대상에서는 제외가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별장을 제외한 일반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토지는 분리별도 종합 3개 중에 누구는 안 낸다? 그쵸. 분리과세는 종부세 안 냅니다. 별도 종합만 낸다 했죠. 그래가지고 얘네 세들이 3개가 과세 대상이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종합이니까 뭘 한다고요? 합산한다 했죠. 합산. 그래서 합산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개인별 합산입니다. 개인별. 부부지간도 합산 없고 세대별 합산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내 앞으로 되어 있는 것만 몽땅 합산해서 얘가 일정액이 초과되면 거기 맞춰 종부세가 부과된다겠죠. 그래서 대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대상별로 그죠? 별도 종합주택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구구단 같은 게 뭐다? 이 숫자입니다. 이 금액을 모르면 종부세 자체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별도 합산은 공시가격이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전국의 모든 별도 합산 대상들 몽땅 합해서 얼마가 초과된다? 80억이 초과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은 5억을 초과하면 주택은 6억을 초과했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1주택은 1주택 단독소유자는 9억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게 돼 있죠. 왜냐면 여기는 이제 추가 3억 공제 해주거든요. 원래 6억에서 3억을 또 빼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억이 초과되면 누구만 된다고요?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보시고. 그래서 자, 그럼 모든 주택이 다 세금을 내는 거 아니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있다 했어요? 합산 배제 주택 그래가지고 자, 얘네들은 외우지 마시라겠죠. 얘는 이해를 하시라겠죠. 얘가 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느냐? 얘네들은 규제, 즉 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오히려 종부세 대상을 빼줘서 장려를 해야 되느냐? 그걸 생각하면 돼요. 임대주택은 임대사업 할 때 하는 거죠. 그럼 임대주택을 규제를 많이 하게 되면 임대주택이 없어지겠죠. 그럼 일반 서민들이 주택 들어가는데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서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임대주택은 가능하면 과세를 안 합니다. 그래서 장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고 기숙사나 사택 같은 경우도 사원복지를 위해 쓰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규제를 해버리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런 용도를 안 쓰겠죠. 그럼 사원복지에 문제가 생기니까 장려를 해야지 규제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미분양주택은 뭐라겠어요? 말 그대로 내가 지금 분양이 안 돼서 가지고 있는데 너 집이 많으니까 종부세를 주거불려? 그러면 2번 죽이는 거라겠죠. 그래서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놀이방은 우리가 알았죠. 놀이방을 만약에 규제하게 되면 뭐예요? 아이들이 갈 데가 없죠. 2살 먹은 깽이 왔다 갔다 맡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놀이방 종일반에 2살짜리 보내놓고 어머니든 둘이 종일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과세, 중과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문화재 주택도 뭐라겠어요? 이것들은 장려를 해야 되죠. 문화재 주택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돼버리면 부담스러우니까 이걸 팔아버린다겠죠. 그러면 얘가 소유권이 변동이 생기면서 뭐가 생겨요?
그죠? 문제가 생기죠. 왜? 소유권 이전되면서 문화재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줄게. 근데 이걸 갖고 있을 문제는 뭐예요?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즉 세무서는 모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뭘 하셔야 된다고 해서 신고를 해줘야 된다. 나 이거 있으니까 요거 빼고 해주세요라고 신고를 합니다. 언제 한다 했어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게 됩니다. 요게 이거 끝나면 그 다음에 바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하거든요. 여기가 재산세에 대는 마지막 기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기간 때 미리 받아놓고 그 다음 날부터 끝나면 종부세 부과를 할 때 참고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분리과세, 건축물, 별장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랬죠. 납세 의무자는 간단하다겠죠. 아까 말씀드린 금액 기준만 잘 보시면 되는 거야. 그죠? 금액 기준. 그래서 일정 금액을 주택은 6억까지는 안 된다 했죠. 6억을 초과해야 되니까 6억을 초과하는 자. 얘는요. 별도는 80억 기준이니까 80억을 초과하는 자. 그 다음에 종합사는 얼마? 5억을 초과하는 자. 그래서 이 기준 금액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건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과표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주택 종합 별도는 주택은 6억, 5억, 80억을 초과할 때 종부세를 내니까 6억, 5억, 80억까지는 세금을 부과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몽땅 합해서 얼마는 빼줘야 되는 거야. 그 기준 금액을 빼고 나머지 초과되는 금액 과세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를 빼줘야 돼요? 주택은 6억을 빼주겠죠. 그리고 세타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공정시장가액표. 그죠? 공정이란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세타. 그러니까 요게 과표 물어볼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이때 비율이 내년도 비율이 95%로 했죠. 그리고 종합은 얼마를 빼줘야 돼요? 5억을 빼주시면 되고 얘도 95%. 그죠? 그리고 별도는 80억 빼주시고 마찬가지로 95%를 그죠? 곱한다. 그래서 공정시장가액비율 단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는 추가 3억 공제 준다 했죠? 그래서 3억 빼주고 6억을 빼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억이 초과되면 되는 거죠. 비율은 95% 똑같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내년도에 1주택 공동명의자 단독이 아니라 공동명의자는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본다겠죠. 근데 내년부터 선택이 가능하다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1주택 단독은 여기서 9억, 3억을 추가 빼주고 95% 여기까지인데 문제가 이겁니다. 자, 세율은 지금 외우실 필요 없어요. 개정은 됐지만 우리가 지금 외울 건 아니고요. 그죠? 자, 이게 문제죠. 1주택 단독 명의자는 공제받는다 했죠. 두 가지 세액공제를 받아요. 근데 이건 누구만 되는 거야?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 공동명의자는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집이 하나인데 공동명의잖아요. 부부 공동명의. 근데 공동명의는 12억까지는 종합부동산 안 내거든요. 그죠? 그런데 대신에 이런 걸 못 받아요. 세액공제 같은 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공동명의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1주택으로 이걸 적용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보유기간이 길거나 연세가 좀 있으시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세액공제율이 크기 때문에 오래 보유할수록 그죠? 그러면 1주택 단독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내년 9월달에 뭐예요? 세무서에다가 나는 단독으로 가겠다라고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공동일 때는 12억까지 종부세를 안 냈지만 단독으로 신청하시게 되면 원래 1주택자처럼 9억 초과되는 3억에 대해서 종부세 계산하고 대신 뭘 받는 거야? 요새 연령별 공제와 기간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무조건 그런 공동명의가 유리하고 단독이 유리 이건 아닙니다. 공동명의 자체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그건 따져봐야 되는 거죠. 어느 게 나한테 유리한가를 보는 거지. 1주택 단독으로 하는 게 유리한지를 판단해서 가야지 무조건 나는 공제 받을 거니까 단독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왜? 어떤 건 모든 세금은 계산을 해봐야 하는 거죠. 그죠? 일반적으로 얘가 딱 옳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연령에 따른 공제는 나이대부터 60세부터 해준다겠죠. 5세 5살 차이로 갑니다. 그래서 얘는 20% 30% 40% 그죠? 이게 우리 개정된 거였죠. 내년부터 원래 10, 20, 30이었다가 내년 2021년부터 이제 20, 30, 40으로 바뀐 거고 요거는 이제 보유기간별 공제죠. 그래서 5년 이상부터 이렇게 되면 20, 40,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겠어요? 이 두 개가 뭐가 되면 중복되면 뭐 한다? 중복공제 가능하다가 중요합니다. 둘 다 받을 수 있다. 근데 얼마 범위에서 100분의 80. 이 숫자 잘 기억하셔야 되죠. 합하면 90인데 얼마까지만 해준다고요?
80%까지만 해준다는 거 최대가 그죠? 요문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1주택 그죠? 그리고 세부담상 아까 똑같다 했죠? 얘도 세부담 상한 얘하고 보유세만 있다 했죠? 그래서 얘도 100분의 150입니다. 근데 조정하고 2주택하고 일반 3주택 이상은 300%로 갑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게 있다 하시면 되고요. 납기는 이제 얘는 12월 달에 냅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원칙이 정부 부과 그래서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어떻게?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그랬죠. 날짜는 똑같아요. 내가 근데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이 미리 고지된 이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본다. 그런 내용 배웠고요. 납세지는 국세는 다 사람 중심이라겠죠?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근데 이거를 소득세법 규정을 전용한다라고 나올 수도 있다겠죠? 보시면 되고. 분납법이 똑같습니다. 250초가 되면 6개월. 금액은 재산세하고 똑같죠. 부가세는 어떻게 이해가 됐어요? 국세,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두 개밖에 없다겠죠. 부가세는 그럼 얘는 국세니까 국세의 뭐가 붙는다? 농어촌 특별세가 20% 붙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거주자는 월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며칠 이상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그죠? 그랬고 차이는 얘는 국내와 국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고 얘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무가 있다. 이렇게 보셨죠. 그죠? 그리고 과세 기간은 1년이라 했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돌아가셔도 세금은 내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돌아가신 날까지. 그랬고 출국하게 되면 출국일까지는 세금을 내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배웠고요. 양도세 이제 제일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양도 똑같습니다. 대상 누가 내고 얼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세금을 내고 안 내면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하느냐. 이 내용들은 다 비슷합니다. 흐름이. 그죠? 그래서 자, 이제 교재, 지난 시간 우리가 양도에 정의해서 317페이지, 교재 317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양도의 정의가 나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양도 소득세 그런다 했죠. 그럼 우리가 양도세가 아니라 이름이 뭐라고요? 양도 소득세입니다. 그죠? 이 말은 뭔 뜻이라겠어요? 내가 뭔가를 양도하면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일단 양도를 하고 나서 뭐가? 소득이 생겨야지 세금을 내는 거다. 그래서 이름이 뭐라겠어요? 양도소득세입니다. 이 말은 내가 뭘 팔았는데 남은 게 없어. 그럼 세금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러니까 남는 게 있어야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차익 그러죠. 차익. 그래서 양도로 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양도로 차익이 생기면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걸 양도소득세 그럽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는 건요. 일단 차익이 생기면 내는 건 맞는데 그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도를 해가지고 차익이 생겨야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경우는 양도로 보고 어떤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냐 이 구분하는 게 나옵니다. 일단 그럼 내가 세금을 내려면 어디에 해당이 돼야 돼요? 양도에 해당이 돼야지 그 다음에 세금을 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일단 어떤 경우 양도로 보고 어떤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느냐 구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뭐가 생겨버리면 양도에 해당이 됐는데 차익이 생겼다. 그러면 세금을 내는 거고 양도에 해당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아예 세금 자체를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양도를 구분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어떤 경우는 양도로 보고 어떤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느냐 이 구분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요 얘기인데 자, 양도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도한다는 얘기는 뭐 대표적으로 돈 받고 파는 거죠. 돈 받고. 그죠? 자, 그러면 개인도 돈을 받고 팔 수 있고 법인도 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법인은 본인이 소유하고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낸다 안 낸다? 안 냅니다. 양도세를 안 내요. 왜? 걔는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세. 그러니까 법인은 같은 걸 팔았는데 개인이 양도세를 내는 거고요. 법인은 법인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법 개정된 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취득세 유상승계 취득할 때 그 주택 취득세율도 그렇고 종합부동산세도 그렇고 누구는 전혀 법 개정된 게 다 어디에 누구는 전혀 혜택을 안 준다? 법인은 전혀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개인은 뭐 8%도 있고 12%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법인은 무조건 12%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법인은 세부담 상한도 없고 그 다음에 뭐 6억 공제 이런 것도 없습니다. 주택 같은 거. 왜 그래요? 법인이 이제 법인세를 내게 되면 양도세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양도세는 막 세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법인세는 세율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인 명의로 주택을 사가지고 투기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국가에서 제재하기 위해서 법인 명의로 사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제 혜택을 안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법인 명의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걸 이제 계속 갖고 있으면 내년 같은 경우 종부세 부담도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거죠. 그죠? 또 사자니 취득세가 12%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법인 명의로 돌려가지고 투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그런 식으로 갑니다. 어쨌든 법인은 그래서 뭘 낸다?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누구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개인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란 누가요? 개인이. 누가요? 개인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얘는 양도세는 우리 세법은 실질과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든 등기를 하건 안 하건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등기를 했건 안 했건 상대방한테 넘겼는데 어떻게? 이전했어. 어떻게 이전했다고요? 유상으로 이전하면. 이 말이 중요합니다. 유상 이전. 그러니까 뭔가 대가를 받고 넘겼다는 얘기죠. 그 유상의 의미가, 그렇죠. 그럼 양도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상으로 이전하게 되면, 무상은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럼 무상은 양도가 아니라 뭘 내겠어요? 상속이나 증여가 되겠죠. 그죠? 무상 이전은 상속이나 증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 이전일 때 이걸 양도로 봅니다. 그럼 결론은 양도세는 개인이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했건 안 했건 뭔가 대가를 받고 넘겨주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얘가 이제 문제가 이제 어떤 경우는 세법은 양도로 보고 어떤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느냐. 이 지문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얘가 양도로 보는지 양도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때 얘는 양도로 보고 얘는 양도로 보지 않는데요. 이 기준이 뭐다? 기준이 이겁니다.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유상이에요. 여기다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유상. 그러니까 이거는 양도로 본다. 이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외우면 단점이 뭐라겠어요? 외우는 건 3박 4일 걸리고 잃어버리는 건 빛의 속도로 잃어버린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걸 외우더라도 이해를 하고 외우면 좀 오래 가죠. 그리고 나중에 그 지문을 보면 어느 정도는 생각이 나는데 막 외운 거는 딱 그때 생각 안 나버리면 아예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성향에 맞춰 나는 외우는 걸 잘해. 그럼 그냥 외우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외우는 걸 잘해를 지금 기준으로 옛날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왕년에 학교 다닐 때 진짜 외우는 거 겁나 잘 외웠어. 왕년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왕년에는 다 잘 외웠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 우리 현실이 어때요? 손에다 핸드폰 들고 핸드폰이 없다고 전화하죠. 딸한테, 아들한테. 야, 엄마 핸드폰 없어졌어. 이렇게 전화하죠.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잖아요. 뭐 너무 과한 얘기는 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면 안 되고 그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돼. 지금 아무래도 우리가 외우는 게 좀 딸리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좀 이해를 하면서 차근차근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또 나중에 공부 시험 볼 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걸 구분할 때는 항상 뭘 기억하시라? 유상 대가가 있니 없니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이때 유상이라는 의미는 꼭 뭔가 받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유상 그러면 돈을 받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돈 받고 파는 것도 유상이지만 여기 유상의 뜻은 금전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뭐가 됐든 대가를 받고 넘기면 뭐다? 유상으로 봐서 양도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 이런 게 있겠죠. 매매 같은 게 있죠. 매매 같은 거 그죠. 매매 같은 건 양도겠어요, 아니겠어요? 매매는 당연히 양도겠죠. 그죠? 매매는 왜? 돈 받고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여기 뒤를 먼저 보시면 자, 우리 앞전에 요 얘기는 취득세 할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죠? 자, 매매했어요. 자, 갑이 그래서 을에게 뭐 했어요? 부동산을 줬죠. 그리고 뭘 받았어? 금전을 받은 거지. 그죠?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갑이 부동산을 상대방한테 넘겼는데 그냥 넘기지 않고 대가를 받았네요. 뭘 받았어요? 돈을 받았네요. 이걸 우리가 매매한다 그러죠. 대표적인 가장 일반적인 양도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매매, 교환 이런 얘기들이 우리 취득세 배울 때 유상승계 취득할 때 나왔던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왜 또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유상으로 취득했다는 얘기는 뭔가 상대방한테 대가를 주고 내가 취득했으니까 내 거래 상대방은 나한테 유상으로 이전한 거고 전 유상으로 취득한 거잖아요. 둘이 주고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취득세에서는 취득한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고 지금은 팔은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지금 갑과 을 중에 누가 팔은 거예요? 갑이 팔았잖아요. 그럼 얘는 양도로 봐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될 테고, 그죠? 얘는 취득했으니까 유상승계 취득으로 취득세 대상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가장 기본이 유상의 가장 기본 뭐다? 매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경매가 되면 어떨까요? 경매. 만약에 여러분이 10억짜리, 현재 시세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계신데 얘가 경매가 돼가지고요 5억 원에 낙찰됐어요. 내 아파트가 10억짜리인데 경매가 들어가서 낙찰됐어. 얼마에? 5억에. 자, 그러면 얘는 양도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약간 고민하면 안 돼요. 여기 다른 데도 없죠? 양도의 개념은요, 얘가 진짜, 10억짜리인데 5억에 낙찰됐어. 저 사람 어떡하는데. 이런 거 걱정할 때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대가를 받았니, 안 받았니, 그것만 따지는 거죠. 5억에 낙찰됐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5억을 주고 내 걸 사갔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유상 이전이죠.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양도, 즉, 양도, 매매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금을 낸다? 이건 아니라 했잖아요. 양도에서 뭐가 생겨야 된다 했어? 차익이 생겨야 양도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차익은 나중 문제고 양도에 해당이 돼야 그 다음에 차익이 있으면 세금 내는 거고 차익이 없으면 세금 안 내는 거고 이런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걸 판단할 때 요건 세금을 양도세를 낸다 안 낸다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양도는 뭐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유상이냐 아니냐 요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경매나 공매도 낙찰이 되면 낙찰자가 그 돈을 주고 사간 거잖아요. 어쨌든 그냥 가져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얘도 대가가 있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양도로 보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해야지 덜 헷갈립니다. 자, 그 다음에 교환은 똑같죠. 이것도 대가를 주고 받았는데 얘는 특징이 뭐예요? 물물 교환이잖아요. 그죠? 서로 동시에 주고받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니까 얘는 뭐예요? 뭔가를 주고받긴 했죠. 어쨌든 대가가 있죠. 근데 차이점이 매매는 금전을 받고 넘긴 거고 얘는 물건을 받고 넘긴 거죠. 근데 교환의 특징은 물물 교환이니까 물건하고 물건을 동시이행을 하죠. 내 거 주고 상대방 걸 동시에 취득하죠. 그럼 양쪽 다 뭐에 해당된다? 취득과 동시에 양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 다 취득과 동시에 양도에 해당이 된다. 했죠? 이렇게 표현되죠. 자, 그 다음에 현물 출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출자. 출자가 뭐라고 했어요? 투자한다는 투자. 근데 뭘로? 현금으로 보통은 투자하는데 얘는 뭘로 했다는 거야? 현물로 투자를 했다. 야, 내가 부동산 하나 가지고 있는데 니네 사무실 찾지 말고 사무실을 사지 말고 내 부동산 줄 테니까 이 건물에다 사무실 차려. 내가 줄게. 니네한테 출자할게. 그리고 대신 나한테 뭘 줘? 지분, 즉 주식을 줘.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가 얘한테 부동산 주고 대신 얘한테 뭘 받아요? 주식을 받는 거죠. 그러면 개인 갑은 부동산으로 출자하고 물건이 아니라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출자하고 대가로 뭘 받았어요? 주식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양도죠. 유상 이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법인은 부동산을 현물 출자 형식을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거죠. 유상승계 취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양도, 얘는 취득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물 변제는 뭐라겠어요? 빚을 갚아. 뭘로? 물건으로 갚는다는 얘기죠. 내가 변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물건으로 갚았다는 얘기죠. 그럼 얘도 유상으로 보겠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얘가 이렇게 채권자가 얘한테 돈 받을 게 있어요. 채권이 있는데 얘한테 채무자한테 돈 달라고 하니까 채무자가 뭘로 줬다는 거예요? 부동산, 토지로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1억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아요. 현찰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1억 상당의 부동산으로 대신 갚았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친구한테 1억 상당의 부동산을 주었더니 친구가 뭐라 그래요? 그래 고맙다 하고 나한테 주는 거 없이 그냥 싹 닦고 갔어요. 자, 그럼 저는 부동산을 넘겨줬는데 받은 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양도란 얘기지. 왜 그래요? 유상이 아니잖아요. 일단 겉으로는. 왜? 받은 게 없으니까. 근데 왜 양도로 본다? 그렇죠. 제가 그 1억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1억을 받고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친구 빚을 갚은 거고 똑같은 케이스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채무가 변제됐으니까 그 변제된 만큼 금액만큼 네가 받고 넘긴 걸로 보서 유상으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도 유상 이전으로 양도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접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부담부증여가 있습니다. 자, 부담부증여는 앞전 우리 취득세 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이 개념은 이해를 잘 하고 가셔야 돼요. 자, 얘가 증여했다겠죠? 증여를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조건부. 그죠? 조건부로 증여했다는 얘기죠. 증여. 그죠? 근데 뭐요? 네가 내 대신 뭔가를 부담해라. 그죠? 이걸 부담하면 네가 이걸 떠안는 조건부로 내가 너한테 이걸 그냥 주겠다. 이걸 우리가 말 그대로 뭐라고 했어요? 부담부 증여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걸 했죠. 토지, 갑이 토지를 5억짜리 토지를 가지고 있어. 그죠? 여러분이. 근데 이거를 을에게 말하는 거. 야, 내가 이 5억짜리 너한테 그냥 줄게. 그랬더니 어디 땡큐 했더니 갑이 뭐라 그래요? 아, 근데 문제가 있어. 뭔데? 내가 이거 살 때 은행에서 대출 받았어. 그죠?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이 얼마? 2억 원을 대출 받았다 이거지. 그 현재 그 토지 5억짜리 토지에 저당권 2억짜리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갑이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을한테 5억짜리를 너한테 증여를 하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뭐다? 그 채무 2억 원을 뭐냐? 네가 내 대신 부담해라. 떠안아라. 그럼 너는 이거를 부담하는 조건부로 내가 너한테 이걸 그냥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이걸 뭐라 그래요? 부담부 증여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때 갑 입장에서 볼 때는 을로부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돈 받은 건 없잖아요. 그죠? 돈을 안 받았잖아요. 그냥 준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5억 전체를 증여를 한 거죠. 하지만 내막은 이 채무 2억 원이 원래 누구의 채무다? 갑. 증여자인 갑의 채무잖아요. 근데 이걸 을한테 떠넘겼으니까 갑 입장에서는 어떤 케이스가 된 거야? 그죠? 상대방 을로부터 돈 2억을 받아서 은행빚을 갚은 거고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지. 즉 결론은 돈을 주고 그 2억만큼은 돈 받고 파는 걸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무액은 뭘로 본다? 2억 원은 뭘로 보고 양도한 걸로 보고 나머지 3억만 뭘로 본다? 증여한 걸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는 애가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담. 그리고 이 부담하기를 한 부분은 뭘로 보니까 양도로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만 증여로 보니까 취득하는 사람은 얘는 취득세를 어떻게 낸다? 즐겁게 하면 된다겠죠. 주는 애가 채무액 2억을 양도로 보니까 받는 애도 채무액은 유상취득으로 보는 거고, 그죠? 나머지 부분은 주는 애가 증여로 보고 공짜로 준 걸로 보니까 얘도 무상승계 취득으로 본다 그랬죠. 그리고 이 취득세 기억나시나 모르겠지만 취득세 할 때 제가 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양도세 기억하고 땡 그게 아니라 맞물려서 얘까지 같이 기해서 줄긋기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쭉 가면 그대로 가는 거죠. 주는 애가 공짜, 받는 애도 공짜, 주는 애가 유상, 나도 유상 이렇게 가는 거죠. 같이 맞물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부담부 증여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네 둘이 만약에 뭐다? 배우자 직계준비속이다. 자, 우리 세법에서 무조건 이게 나왔어요. 누구? 배우자 직계준비속. 부부지간이거나 부모자식간이다. 무조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때는 뭘로 본다? 전체를 공짜로 준 걸로 본다. 증여를 한다. 그죠? 근데 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추정이다. 추정. 추정은 뭐다? 반론이 없는 한은 일단 증여로 본다는 얘기인데 이 말은 거꾸로 설명하면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대해 뭔가 객관적으로 대가 관계를 입증하면 그러면 양도로 볼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요게 이제 부담부증에 관한 얘기다. 유상에 관한 기본적인 양도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양도일 거 아닐까요? 수용. 수용 아시죠? 수용? 그죠? 수용 됐어요. 자, 수용은 양도다 아니다? 양도 맞죠? 왜요? 포상금 받았잖아요. 포상금. 그죠? 포상금 받았잖아. 그 양도 받잖아요. 돈 받으면 양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상만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만약 여러분이 서울에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고 2년 거주하셨어요. 9억이 안 넘어갔어요? 그럼 비과세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1세대 1주택 2년 보유 2년 거주한 주택을 팔았어요? 양도했습니다. 돈 받고 팔았죠? 자, 그러면 얘는 비과세 대상이죠. 비과세 받겠죠? 자, 그럼 얘는 양도일까요? 아닐까요? 양도죠. 왜? 자, 여기서 약간 헷갈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설명하니까. 선생님, 얘는 비과세잖아요. 그래, 비과세예요. 근데 그거는 비과세는 나중 문제라고 했잖아요. 양도는 뭘 따진다 했어? 얘가 세금을 나중에 내느냐? 안 내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걸 넘길 당시에 그냥 줬느냐 대가를 받고
넘겼느냐, 이게 양도를 구분하는 기준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비과세 대상의 주택을 상대방한테 그냥 준 게 아니잖아요. 뭘 받았어? 돈을 받고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양도는 맞지. 그런데 뭘 받은 거야? 그죠? 비과세를 받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걔도 양도인 거지.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이걸 세금을 낸다 안 된다 그런 개념보다는 양도의 개념은 줄 당시에 내가 상대방한테 부동산을 넘길 당시에 대가가 있었니 없었니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다른 걸로 판단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수용도요. 보상금 받았으니까 양도 맞습니다. 그런데 얘가 나중에 뭐 감면받는 경우 있겠죠. 그건 그 이후의 문제지. 우리가 여기선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약간 헷갈리지 말고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신탁이라면 아시죠? 신탁? 자, 신탁은 양도일까요? 아닐까요? 신탁. 신탁은 양도 아니죠. 왜? 신탁은 뭐예요? 그냥 믿고 맡긴다. 네가 내 대신 이거 관리해달라고 맡기는 거잖아요. 뭘 대가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양도가 아니죠. 그럼 우리 신탁에 보면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신탁법상 신탁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명의신탁이 있어요. 명의신탁 들어보셨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이 명의신탁은 양도일까요? 아닐까요?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실명제 위반한 거죠. 그죠? 내 걸 제 친구 앞으로 몰래 명의를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양도다 아니다? 당연히 아니죠. 근데 이것도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명의신탁은 실명제 위반한 거니까 저건 양도로 보면 양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죠. 양도인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돼요. 왜? 이거는 얘가 실명제를 위반했건 안 했건 그거를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우리 법에서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만 따져? 대가 있니 없니? 그럼 명의신탁도 돈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명의만 신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대가가 없지. 그러니까 양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신탁법상 신탁과 명의신탁의 차이점은 나중에 등기 넘어갔을 때 취득세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가면 좀 어렵긴 한데 신탁법상 신탁은 취득세를 비과세 줍니다. 탁탁탁 그래요. 탁탁탁 그래가지고 위탁자, 수탁자. 왜? 이 법에 따라 그냥 형식적으로 등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명의신탁은 몰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친구한테 친구 앞으로 명의를 신탁하게 되면 저는 돈 받았던 게 없으니까 양도는 아니지만 그 친구는 본인 앞으로 뭘 해야 되니까 등기라는 거죠. 그것도 몰래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는 내야 돼? 취득세는 내야 되는 거야. 그 차이가 나중에 있는 거지. 여기서는 얘가 실명제 위반이야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얘도 신탁이고 얘도 신탁이니까 둘 다보다 대가가 없다. 그러니까 양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대가 여부를 가지고 자꾸 판단하셔야지 이걸 막 대놓고 막 외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유상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된다. 그럼 다시 앞에 가서 보시면 이런 거죠. 결론은 정리하면 다시 이게 되는 거죠. 자, 양도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매매, 유상이니까 매매. 금방 했죠? 돈 받았잖아. 그럼 유상이니까 양도 맞죠. 그죠? 근데 경매나 공매도 뭐가 된다? 양도 맞다겠죠? 왜? 얘도 뭘 받아? 보상금을 받아. 그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교환. 자, 교환도 당연히 뭐예요? 물물 교환이니까 양도 맞습니다. 근데 옆에 보면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가 아니다. 그랬죠. 자, 이건 뭐냐면 같은 교환인데 얘는 뭐야? 지적 경계선 변경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개인적으로 토지를 교환하는 게 아니라 공간법 법에 따라 토지 위치가 경계선 변경으로 토지 위치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토지 바뀌었으니 위치가 바뀌어서 서로 교환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개인적인 의도가 아니라 법에 따른 경계선 변경 때문에 하는 건데 너한테 양도세 나한테 내라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게 세부적으로 가면 또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우리가 볼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그냥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가 아니다. 예외가 있다. 이 정도 선에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얘는 그렇고 그 다음에 현물 출자 아까 그랬죠? 출자 자본금을 뭐 했다? 됐다. 뭘로? 현금으로 됐다. 아니고 현물로. 그러면 이것도 대가를 받았으니까 양도다. 그랬죠? 여기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용도 양도라겠죠? 보상금 받았다. 그죠? 그랬고 대물 변제 양도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변제는 양도인데 조사 물납도 그렇고요. 여기 이혼할 때 위자료 같은 걸 뭘로 주면 부동산으로 주면 양도로 옵니다.
이혼 위자료도 부동산 주면. 그러니까 우리 이혼할 때 뭐 보통 뭐 이렇게 위자료 같은 걸로 이제 갖고 있는 돈으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부동산 토지 같은 거 그냥 넘겨주잖아요. 근데 이것도 세법에서는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못하면 위자료를 주고 나서 나중에 얘가 양도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10년도 넘었나 봐요. 그때 그 수강생 한 분이 오셨는데 남자분이신데 저한테 뭐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국세청에서 이제 세무서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근데 압류가 됐다고 나오셔가지고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고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셔서 제가 봤는데 저도 뭔 얘기인지 모르죠.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 당시에 이제 그 10년 전에 이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혼하실 때 아파트하고 가지고 있던 토지가 있었는데 그걸 다 부인한테 넘겨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돈 받은 게 아니니까 당연히 그걸 양도세 신고를 안 했겠죠. 그 놔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이제 계시면서 또 일을 하셔서 돈을 좀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뭘 하나 사신 거야, 부동산을. 근데 바로 국세청에 압류가 걸린 거죠. 그게 그 케이스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자료예요, 위자료. 이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 원인을 그래서 재산분할 청구로 가야 돼요.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 들어보셨죠? 그 재산분할 청구로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양도로 안 봅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위자료 그냥 주는 건 뭐다? 양도로 본다. 근데 위자료 같은 건 이제 재산분할로 주게 되면 양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가겠죠?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부담보증이요. 금방 했죠? 채무액은 양도로 본다. 나머지는 징여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매매 교환 아까에서 유상.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가를 뭘로 주고 받느냐에 따라 용어가 다른 거죠. 금전을 받으면 매매라고 하고 물건으로 받으면 물건으로 받는 물물 교환하면 교환이라고 그러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지분 같은 것 변제. 그죠? 이렇게 출자해서 지분 같은 걸 받고 하면 이것도 현물 출자. 대물 변제는 물건으로 빚을 갚아버리면 채무가 변제됐으니까 대가 있는 걸로 보겠다. 그죠? 보시네, 이거 부담보증이요. 했죠? 이렇게 해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게 되면 채무 부담분 2억 원은 양도로 보고 나머지 3억은 징여로 보겠다. 그래서 같이 가시면 됩니다. 그죠? 이게 양도로 본다, 안 본다?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럼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자, 교재를 먼저 보시면 일단 317페이지. 그 317페이지 1번에 양도의 정의가 나오죠. 동그라미 1번. 그죠? 자,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뭐라고요?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을 통해서 그 자산을 뭐라고요? 유상으로 이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양도의 형태, 그래서 양도로 보는 경우 1번 매도. 그죠? 매매. 그랬잖아요. 매매.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밑에 막 내용들이 쫙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걸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설명한 걸 듣고 그래, 매매가 양도 맞아 라고 인식해서 매매가 양도로 본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밑에 걸 구구절절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요. 넘어가서 교환 나오죠. 교환 나오면 교환도 마찬가지잖아요. 물건하고 물건을 서로 교환한 거예요. 대가를 뭘로 받았어? 물건으로 받았대. 그럼 교환도 양도 맞네. 그럼 끝이에요. 그것도 막 거기서 교환이란 당사자 양쪽이 금전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건 민법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스트레스 받잖아요. 또 민법 얘기 나오니까. 그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만 알면 된다고? 교환도 양도다. 끝. 그죠? 마찬가지죠. 현물 출자. 그래, 출자했어. 현물로. 그럼 너 그거 주고 지분 받았으니까 대가 있네. 그럼 얘도 뭘로 봐? 양도로 봐. 끝. 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대물 변제 마찬가지죠. 변제했어. 뭘로? 물건으로. 그럼 뭐야? 변제. 그러니까 너도 대가 받은 거니까 그것도 양도로 보겠다. 그죠? 끝.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넘어가시면 되죠. 320페이지 가면 그 동그라미 3번에 당사자 간 이혼에 따른 위자료에 가름하여 과세 대상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혼할 때 위자료 같은 거 주는 것도 양도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왼쪽 참고에 보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하게 되면 양도가 아니고 그냥 위자료 명목으로 줬다 그러면 양도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재산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고. 5번에 부담부 증여 그랬죠. 그래서 거기 1번에 부담부 증여 나오네요. 왼쪽 참고해 보시면 얘도 거기 참고 있죠.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외의 자간의 부담부 증여. 왜냐하면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면 전체를 증여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상태에서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채무 인수액은 양도로 봐서 양도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갑이 누구요? 증여자가 양도세를 내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채무 이외의 부분은 수증자가 뭐한다?
증여로 봐서 채무, 그걸 증여로 본다. 그래서 증여세 부과 되겠죠. 그래서 채무액은 양도, 나머지는 증여. 그죠? 그래서 그걸 부담부, 증여. 그럽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321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뭐다? 식구끼리니까 전체를 증여한 걸로 추정. 그렇죠? 증여로 본다. 그래서 입증하면 양도로 볼 수 있지만, 그죠? 그랬고 수용 나오죠? 수용도 보상금 받았으니까 뭐다? 양도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됐죠? 이렇게 해서 유상이냐 아니냐 가지고 일단 유상에 해당되면 양도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유상 이전이 아닌 건 양도가 아니겠죠. 자, 이건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